여러분 안녕하세요. 꼼꼼한 소설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은길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나이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70년대 빠른 산업화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그린 현대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나타난 서사갈래 형성화 방법과 이를 통한 주제를 파악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자, 그럼 소설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읽기 전에 선생님이 미리 요 지문에다가 중요한 내용이나 필기할 부분들을 정리해 두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학교에서 미리 필기를 했거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제시한 자료에 더 많은 필기들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제시된 화면에 있는 필기는 참고로 사용하시고요. 혹시 이 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천천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나는, 나가 나왔으니까 이 소설이 1인칭 1인칭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관찰자인 건 좀 더 뒤에 가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1인칭 시점의 소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빵살이를 전전하다가 개발이 진행 중인 한 도시 주택가에 집을 장만하고 본감방에 새를 놓는다. 이 방에 권 씨가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온다. 권 씨 가족은 통보도 없이 이사 오기로 한 날보다 앞서 이사를 와서는 약속한 전세 자금마저 다 내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월 20일 날 이사 오기로 했는데 1월 1일 날 와가지고 돈도 다 주지 않고 그냥 들어온 거죠. 게다가 권 씨의 아내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이다. 권 씨는 이불 보따리 하나와 취사 도구뿐인 궁색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여러 켤레의 구두만큼은 소중히 여기며 깨끗이 닦아놓는다. 권 씨가 이사 온 지 며칠 뒤에 이순경이 나를 찾아와 권 씨가 전과자이니 그의 동태를 살펴달라는 부탁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학생 집에 가정 방문을 가다가 공사장에서 일하던 권 씨를 우연히 만난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권 씨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받았던 땅 문제로 정부 정책에 항의하다가 소요라는 건 이제 어떤 사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항의하고 이런 거. 그런 소요의 주동자로 몰려 징역을 산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다. 얼마 뒤 집에서 아이를 낳으려던 권 씨의 아내는 진통이 길어져 한밤중에 병원으로 옮겨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 보겠습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된 바로 뒤에 뜻밖에도 권 씨가 나를 찾아왔다. 때마침 나는 수업이 없어 교무실에서 잡담이나 하고 있는 중이어서 수희로부터 연락을 받자 곧장 학교 정문으로 나갈 수 있었다. 바쁘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 권 씨는 애써 웃는 낯이었고 왠지 사람이 전에 없이 퍽 수줍어 보였다. 왜냐하면 뭔가를 지금 부탁하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 수줍은 태도를 취하는 거겠지. 나는 그 수줍음이 세 번째 아이의 아버지가 된 데서 오는 것일 거라고 좋은 쪽으로만 해석함으로써 연락을 받는 그 순간에 느낀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리려 했다. 갑자기 연락이 왔으니까 뭔가 왜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됐습니까? 뒤늦게나마 오 선생의 말씀대로 했기 망정이지 끝까지 집에서 버텼다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녀석인지 연인지 모르겠지만 못난 애비 혼 좀 나라고 애를 먹이는군요. 이랬어요. 내가 뭐가 잘 됐냐고 물어본 거냐면 권 씨의 아내가 이제 셋째를 낳을 그것이어서 병원에 갔으니까 잘 됐냐고 물어본 거겠죠. 권 씨는 수줍게 웃으며 길바닥 위에 발부리로 뜻모를 글자를 쓴 글씨인지 그림인지를 자꾸만 그렸다. 뭔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러는 걸 통해서. 먼지가 풀풀 이는 언덕길을 터벌터벌 올라왔을 때에도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반짝거렸다. 나를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지가랑이 뒤쪽에다가 양쪽 발을 번갈아가며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다. 예, 구두를 반짝반짝 유지한다는 건 그게 이제 결국 이 소설을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구두는 권 씨의 자존심이고 그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구두를 닦는 거죠. 일단 옆에 있는 필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10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자, 결국 권 씨가 나를 찾아와서 앞서 얘기했던 그 낯이 애써 웃으면서 수줍어 보이는 얼굴 그리고 발로 계속해서 모르는 글자를 썼다 지웠다 하는 것은 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였던 거죠. 밑도 끝도 없이 그는 이제까지의 수줍음이 싹 가시고 대신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그득 채워진 얼굴을 들어 내 면전에 대고 부르짖었다. 왜? 비굴하게 보이기 싫으니까 이렇게 막 당당한 척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굉장히 지금 자존심이 상한 상태지. 담배 한 대만 꾸자는 식으로 10만 원 소리가 허망히도 나왔다.
담배 한 대만 빌립시다. 이것과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건 다르다는 얘기죠. 이 당시 10만 원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10만 원이 아닙니다. 아주 큰 돈이에요. 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그는 매우 사나운 기세로 말을 보태는 것이었다.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모든 게 다 정상이래요. 모체 골반도 넉넉하고 조기 파수도 아니고 조기의 양수가 터진 것도 아니고 전치 태반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쌍둥이는 더더욱 아니고요. 이렇게 정상적인데도 24시간이 넘도록 배가 위에 달라붙은 경우는 태아가 돌다가 탯줄에 목이 감겨 있을 때뿐이랍니다. 제기랄 탯줄이를 목에 감았다는군요. 손을 빨리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아나 모두 위험하대요. 수술을 해야지만 그 자연분만 할 수 없고 수술을 해서만 아기를 꺼낼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탯줄을 이렇게 풀고 할 수 있는 거야. 즉, 이 사람의 돈을 빌리는 이유는 뭐야? 굉장히 절박한. 지금 아이와 산모가 모두 죽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비를 빌리려고 하는 거지. 어색하게 들린 것은 그가 제기랄이라고 씹어대는 그 대목뿐 평상시에 권씨답지 않은 그 말만 빼고는 그럴 수 없이 진지한 이야기였다. 그 평상시 권씨는 본인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늘 점잖은 말만 썼는데 이 말 빼고는 뭔가 어색하지 않다는 거죠. 아니다. 그가 처음으로 점잖지 못한 그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 귀엔 더욱더 진지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한동안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진지함 앞에서 그거 참 안 됐군요 라든가 그래서 어떡하죠 하는 상투적인 말로 섣불리 이쪽의 감정을 전달하기엔 사실 말이지 10만 원 가까이는 내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진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가는 처지였다. 정산 분만비 1, 2만 원 정도라면 또 모르지만 단순히 권씨를 도울 작정으로 나로서는 거금에 해당하는 10만 원 가까이를 또 빚진다는 것은 무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집안에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내의 양해도 없이 멋대로 그런 큰일을 저질러도 괜찮을 만큼 나는 자유롭지도 못했다. 그런 큰일이라는 게 뭘까요? 그쵸? 수술비를 빌려주는 일. 빌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이든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만큼 권씨가 지금 절박한 거지. 그림에서도 굉장히 절박하게 그려져 있네요.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 대고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그가 적시 일깨워 주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몰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할 뻔했다.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 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일을 해가지고 어느 애의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말하지 못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은 그 상대방,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인물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고 나의 속마음은 자세히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9켤레의 구두를 가진 사내가 주인공이 되겠죠. 그를 지켜보는 내가 그 사내를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속마음은 자세히 쓸 수 있지만 그 권씨의 속마음은 자세히 쓸 수가 없고 관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보면 권씨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내가 피해를 받을 것을 염려해서 권씨의 부탁을 거절하려고 하죠. 여기서 나는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나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권씨에 대해서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타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병원이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과입니다. 지금 내 형편의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 내가 보증을 서무하고 약속할 테니까 권 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다. 빌려달라고 했는데 멈칫하니까 권씨는 안 되는구나 생각했다는 거죠. 도전적이었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디 착한 눈에는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가랑이에 두어 번 문질렀다. 발을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계속 구두를 닦는 거지.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선잠에서 깬 어린아이같이 움실거리더니 겨우 인사를 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으랴 싶었던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의 입에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하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나와라와 내 이마를 탁 늘어붙는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봤을 때 그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뭔가 나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오 선생, 이래 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오. 자, 권 씨가 자기가 대학 나온 것을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그쵸. 자기가 경제적인 문제로 돈을 빌리려고 했으나 거절당했지만 자기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선생님 보시면 중간중간에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옆에 날개 문제들은 여러분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주를 밀어넣던 어느 학부형 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이 작달만한 체구로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는 비쳤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그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권 씨가 지금 굉장한 절박한 심정일 거야 라는 것을 권 씨 스스로가 썼다면 본인의 심정을 썼겠지만 나는 관찰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그의 행동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산 곱팽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순간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럼 진작 좀 도와주면 좋았을 거, 그치? 그렇게 하지는 않고 뭔가 그래도 되게 안쓰러운 거지. 돌판 매질을 하다 말고 뒤처진 3륜차로 달려들어 아귀아귀 참이를 깨물어 먹던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씨처럼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었다. 예, 이 권씨가 지금 어떤 생존에 문제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된 거지.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빛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전셋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왜 좀 더 일찍이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른다. 원산부인과에서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려낸 가불에다가 가까운 동료들의 주머니를 닥치는 대로 털어 간신히 마련한 1급 10만 원을 건네자 금태의 마비치 안경을 쓴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했다. 원장은 내가 권 씨하고 아무런 척분, 친척도 아니고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만 그의 새빵 주인이 따름인 것을 알고 혀를 찼다.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 질이 있군요. 보증금을 마련해 오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는 여태 얼굴 한번 안 비치지 뭡니까?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 있듯이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질일 것입니다. 나는 그 돈을 우선시하는 의사를 은근히 한번 돌려서 까는 거죠. 자, 여기 의사의 말과 행동을 봤을 때 의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돈만 알고 굉장히 비정하고 그런 사람이죠.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랐으나 유감스럽게도 금태 안경의 상대방은 한 차례 너털 웃음으로 그걸 간단히 능쳐버렸다.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완연한 권씨 부인이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가는 것을 거들었다. 생명을 꺼내고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까지 암양해서 건지는 요란한 수술치고는 너무 쉽게 끝났다.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 줄담배질로 4대 땐가 5대째 불을 붙이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들렸다. 예, 지금 보면 수술이 굉장히 간단한 건데 돈은 많이 들고 일단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인데 의사가 굉장히 돈만 생각하고 사람이 구해주지 않은 거죠. 고추예요, 고추.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왔으므로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에 나는 강보에 쌓여 밖으로 나오는 권기홍 씨의 차남을 대면할 수 있었다. 제 어미의 배를 가르고 나온 놈답지 않게 얼굴이 두툼한 것이 속없이 잘도 생겼다. 제왕절개라는 말이 풍기는 선입감에 딱 어울리게 시리는 목청이 크고 우렁찼다.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 놓는 억세디 억센 손에 어떤 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동준이 놈을 낳던 날의 감격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어갔다.
그런데 우리 집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의 장면이 끝난 거예요. 돈을 빌려서 수술을 하게 한 거지.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것은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다. 자, 내가 학교에서 가부를 하고 동료들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건씨 아내의 수술비를 대준 그날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 난생 처음 당해보는 강도였다. 자꾸만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귀찮다고 뿌리쳐도 잠자코 계속 흔들었다. 나를 깨우려는 손의 감촉이 내 식구의 그것이 아님을 퍼뜩 깨닫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빨간 꼬마 전구 불빛 속에 복면의 사내를 보았다. 그리고 똑바로 내 멱을 겨누고 있는 시칼의 서술도 보았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조명 빛깔을 감안해 붉은 빛이 띤 검정계통의 보자기일 복면 위로 드러난 코의 일부와 눈자위가 나우 취해 있음을 나는 재빨리 간파했다. 이 사람이 좀 살짝 취했구나라는 거, 많이 취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취해서 들어온 거라는 걸 알았어.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니까. 나 외엔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목소리는 무척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다. 멱을 거는 시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었다. 만약 강도가 내 목통이라고도 찌르게 되면 그것은 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나친 떨림으로 인한 우발적인 상해일 것이다. 그만큼 이 강도가 초보자인 게 느껴지는 거죠.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나는 복면 위에 눈을 보는 순간 상대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못됨을 금방 알아차렸다. 탕에 진탕 마신 술로 한껏 용기를 돋웠을 텐데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에 착하기만 타고난 제 천성을 어떤지 못한 채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 그 강도의 얼굴이 권 씨의 얼굴과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술로 간을 키우지 않고는 남의 집 담을 못 넘을 정도라면 강력 범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선 처음부터 미역국이었다. 이거는 실패하다라는 의미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우리 왜 미역국 먹다라는 말이 너 생일날 아침에 미역국 먹었어는 생일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시험에 미역국 먹었어 라고 말하는 건 실패했어 이런 의미입니다. 일어날 테니까 칼을 약간만 뒤로 물러서 주시오. 강도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내놔, 얼른 내놓으라니까. 내가 다 일어나 앉기를 기다려 강도가 속삭였다. 하라는 대로 하죠. 하지만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일이 수월할 거요. 잔뜩 의심을 품고 쏘아보는 강도를 향해 나는 덧붙여 말했다. 집안의 현금은 변변찮소. 화장대 위에 돼지 저금통하고 장롱 서랍 속에 아마 마누라가 쓰다 남은 돈이 약간 있을 거요. 그 밖에 돈이 될 만한 건 당신이 알아서 챙겨가시오. 강도가 더욱 의심을 두고 경거히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시험 삼아 조금 신경질을 부려보았다. 마누라가 깨서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만 시원하겠소? 난처해지기 전에 나를 믿고 일러주는 대로 당신에게 하는 게 이로울 거요. 한 차례 길게 호흡을 뽑은 다음 강도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는 듯이 이부자리로 돌아와 화장대 쪽으로 향했다.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바람으로 들어온 강도의 발을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었다. 내가 그렇게 염려했는데 강도는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로 옮기다가 그만 부주의하게 동준의 발을 밟은 모양이다. 동준은 나의 아들이죠. 동준이가 갑자기 칭얼거리자 그는 질겁을 하고 엎드리더니 녀석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이었다. 녀석이 도로 잠들기를 기다려 그는 복면 위로 칙칙하게 땀이 뺀 얼굴을 들고 일어나 내 위치를 흘끔 확인한 다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은 채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각에 시종 주목하고 있던 나는 슬그머니 상체로 움직여 동준이를 잠재울 때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린 식칼을 집어들었다. 현장의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 되는지 알만합니다. 나는 오히려 강도에게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지. 비상식적이죠 지금. 강도는 굉장히 어리숙하고 애기 깬다고 막 다독이고 나는 그런 강도를 되게 지금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강도의 행동을 애교스럽다고 한 이유는 강도인데 양말로 들어오고 아예 깰까봐 토닥거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일반적인 강도는 아닌 거죠.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 가라는 눈짓을 보냈다. 그는 겁에 질려 잠시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난 후 후다닥 달려들어 칼자루를 낚아채고는 다시 내 멱을 겨누었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은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에 나는 칼을 되돌려 준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식칼을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만 몹시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되었다. 도둑 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기는 이 지금 도둑은 이 나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치죠.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이 뭘까요? 그쵸, 아내의 수술비. 지금 아내가 수술이 됐다는 걸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요즘처럼 핸드폰이 없잖아. 나는 강도를 안심시키려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되게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 빚에 몰려서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즉 내가 강도의 정체를 알고 있으라는 생각이 강도도 든 거지.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내 옆을 지나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울 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지금 이 강도는 나에게 그 정체를 들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를 딱딱 부딪히면서 나가는 거야.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었다.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 달리 내 방법이 결국에는 그를 편안하게 하기는커녕 외려 더욱더 낭패케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어렵다고 꼭 외로우라는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 개수작 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왜냐하면 아까 낮에 부탁했는데 거절당했고 의지할 데가 없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좌절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꾹 참았다. 왜? 분명히 권 씨의 구두라는 걸 아니까 켜가지고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의 부분을 망각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도둑인데 문간방에 들어가면 자기가 문간방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 텐데 글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렇게 엉성함을 지녔죠. 그의 실수를 지적하던 일은 훗날을 위해서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치였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권 씨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한 배려죠.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저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이랬어요. 결국은 권 씨도 자신의 정체를 들켰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권 씨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했던 나의 행동이 결국은 권 씨의 자존심을 자극하게 된 거야. 누가 뭐라고 했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냥 지쳐놓기만 하고 들어오면 문간방에 들러 권 씨가 아직 귀가하지 않았음과 캄캄한 방 안에 어미아비 없이 오누이만 잠을 자고 있음을 아울러 확인하고 나왔다. 아내는 잠옷바람으로 팔짱을 끼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잃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 돼지 저금통도 화장대 위에 그대로 있다.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다시 잠이 들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수술 보증금을 대납해준 사실을 비로소 이야기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아내는 벽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누웠다. 떼일 염려는 없어. 전셋돈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군요. 아내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누웠다. 우리 집에 들어왔던 한 어리숙한 강도에 관해서는 나는 끝내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까지 권 씨는 귀가해 있지 않았다. 출근하는 길에 병원을 들러보았다. 수술 보증금을 구하러 병원 문 밖을 나선 이후로 권 씨가 거기에 재차 발걸음을 하는 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자존심 상해서 그대로 집을 나갔나 봐.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도 권 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자존심 상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도 이제 확연히 밝혀진 셈이다. 나는 권 씨의 자존심을 배려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설픈 배려로 그에게 상처를 준 거죠.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 씨임을 되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 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하게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듯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왜냐? 구두는 그의 자존심이야. 그의 어떤 심리를 잘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구두의 손질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발이 올려져 있었을 것이며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았을 것이다. 권 씨가 자존심이 지켜졌다는 것을 알면 자책하지 않아도 되는 거나 아니면 그
권씨의 구두 상태를 보고 내가 권씨의 자존심 상태를 파악했을 텐데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그에게는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보게 하는 나에 대한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이 죄다 딸려 보낸 다음 나는 문간방을 샅샅이 뒤졌다. 방을 내준으로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긴 처음인 셈이었다.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세간이라곤 깔 곳 없는 데 쓰이는 것과 쌀을 익혀 담는 몇 점의 도구들이 전부였다.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다. 가장 감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꼭 그런 자리에 9켤레나 되는 구두들이 사열받는 병정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갈하게 닦인 것이 6켤레, 그리고 먼지를 뒤집어 쓴 게 3켤레였다. 모두에서 10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을 해서 매일매일 갈아신을 일주일의 소용을 당해온 모양이었다. 잘 닦인 7 중에서 비어있는 하나를 생각하면 나는 한 켤레의 구두가 그렇게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권씨의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다.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나는 되도록 침착해지려 노력했다. 내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누차 장담한 바 있는 이순경을 전화로 불렀다. 자, 그렇다면 권씨가 남겨놓은 구두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권씨의 구두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결국 그 권씨가 남겨둔 구두는 이런 걸 의미하지 않을까요? 일단 첫 번째, 얘는 어떤 권씨의 부재를 상징하겠죠. 부재라는 건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원래 10켤레 중에 7켤레를 잘 닦아서 신고 닦았는데 하나 신고 나갔으니까 9켤레만 남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뭘 상징하는 거냐? 예. 어떤 그 비인간적인 산업화 사회. 비인간적인 산업화 사회에서 예, 권씨의 비참한 처지. 이런 것들을 이 남겨진 구두가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몇 가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첫 번째, 그 나는 시카를 목에 겨눈 강도의 두 눈을 보고 그가 권씨임을 알아차렸나요? 그쵸? 권씨가 남기고 간 9켤레의 구두는 권씨의 부재, 권씨가 없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권씨가 복면을 하고 강도질을 하러 나의 집에 들어간 것은 돈을 빌려주지 않은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아닌 거죠.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복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말 다급하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 학습활동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소설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소설은 세 가지 소설의 구성 요소가 뭘까요? 소설 구성의 3요소.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소설을 공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줄거리를 파악해보면 권씨가 나에게 수술비를 빌려달라 하고 안 빌려줬었는데 나는 마음에 걸려서 결국 수술비를 지불하고 권씨의 아내가 아기를 낳도록 도와주는데 그날 밤에 우리 집에 강도가 들고 그 강도는 아마 권씨겠죠. 그리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권씨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거죠. 구두만 남긴 채. 요 줄거리. 그 다음에 나와 권씨의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는 성격. 우리가 인물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연민을 느끼는 그런 마음 따뜻한 사람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타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하죠. 이해타산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하고요. 또 권씨는 굉장히 몰락한 소신이지만 지식인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굉장히 순박한 성품이라는 거. 요 문제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이 반영된 서사갈래. 서사라는 건 소설을 말하는데 이야기 요소가 있는 걸 말하는데
이것의 이제 특징을 한번 보면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은 어떤지 살펴보시고요.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이 어떤가. 예, 일단 나는 초등학교 교사고 권 씨는 우리 집에 새들어 타는 사람인데 권 씨는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 권 씨가 뜻하지 않게 우리 집에 강도로 들어오고 나는 권 씨를 배려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게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그 사람을 집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등장인물 사이에 일어난 중심 사건은 바로 그 돈을 빌려줄 걸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그날 우리 집에 강도가 드는 거. 예, 소설의 구성 단계 중 결말 부분에 드러나는 특징은 뭐냐면 맨 마지막 결국 이 이야기가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끝나지 않고 예, 열린 결말로 끝냄으로써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여운을 준다는 거.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체크하셔가지고 예, 외워둬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 예, 체크하시고 알아두세요. 이 소설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이제 소설의 주제 같은 거는 큰 틀에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권 씨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권 씨가 무능력해서라기보다는 도시와 산업화의 과정에 소외된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 사람들의 힘겨운 삶이 이어졌다는 것. 결국 이 권 씨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거. 예. 아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볼까요? 권 씨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이 무능력하고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사회 구조. 사회의 어떤 그런 모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예, 보여주는 그런 내용. 그렇기 때문에 나는 권 씨에 대해서 연민도 갖고 또 나름 거기서 이제 나의 이해타산적인 면모도 드러내고 하는 거죠. 예,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아까 선생님이 인물 사건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들은 결국 소설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갈등, 이 갈등을 파악하는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갈등이 이렇게 나와 권씨 사이에 그 다음에 의사와 권씨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또 나의 안에서 내적인 갈등을 보이고 있죠. 세 가지 갈등이 있다라는 거. 이 소설이 연작소설집에 실렸는데 직선과 곡선의 일부이다. 소설의 시점을 비교한 후 서술자가 작품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장면은 지금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진 것과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여졌을 때 어떤 차이와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일 때는 주인공의 심리는 제대로 전달이 되죠. 예,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의 심리는 전달이 안 되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일 때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 인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물들의 심리는 서술할 수 없어. 대신에 독자는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겠죠. 그 인물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이 부분까지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상의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데요. 결국은 여러분이 앞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이 문제를 푸는데도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은길의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나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그 권 씨와 나의 갈등과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그 권 씨가 남기고 간 구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학습 활동까지 스스로 이해하고 답을 쓸 수 있다면 작품을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